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낙점된 김민석 후보자가 국회 인준 표결을 마치고 본회의장을 나오며 짧은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김민석 후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신 국민들께 대한 감사를 잊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고 대통령님의 방향을 바닥에서 풀어내고 여야를 넘어 의원님들의 지혜를 국정에 접목시키겠습니다.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위기 극복이 제1과제입니다. 대통령님의 참모장으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습니다. 위대한 국민, 위대한 정부, 위대한 대통령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소감 듣고 오셨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조금 전에 통과했습니다. 네, 주주의 권리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은건 기자,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오후 2시 10분쯤 본회의에 상정이 됐는데요. 임명 동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표결이 이루어졌고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173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반대는 3명, 무효 3명입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째 되는 날 내각을 지휘할 총리 인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조금 전 보신 대로 인준안이 가결된 뒤 기자들과 만나서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고 의원들의 지혜를 국정에 접목시키겠다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제1과제로 삼아서 가장 먼저 이를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인준안 표결에는 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표결에 불참하기로 하고 김 후보자 인준 강행에 항의하는 규탄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회의에서 총리 후보자 가운데 이렇게 문제가 많은 후보자는 없었을 거라며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거듭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경 원내대표는 내각을 진두지휘할 총리 인준을 더 지체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이 목리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오늘 본회의에서는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상법 개정안도 처리됐죠? 네, 김민석 총리 인준안에 이어서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데요. 앞서 여야가 개정안 내용에 합의한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도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개정안은 찬성 220명, 반대 29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상장에서의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회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다만 집중투표자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은 개정안에서 제외됐고 앞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제2요구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가 이번 임시국회에 다시 발의돼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기업 이후 논의된 계엄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과 국회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건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아 오늘 오전 첫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시간 동안 이어진 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여야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이 하나로 모일 수 있도록 통합의 국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기에 앞서 취임 한 달을 맞은 소회와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모두 발언을 통해 밝혔습니다. 지난 한 달은 추경안 마련 등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고 정상 외교를 복원하는 데 전력을 다한 기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광주 전남 타운홀 미팅 등 주권자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는 국민주권 정부의 첫걸음도 내디뎠다고 말했습니다. 3대 특검이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도 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지시했던 걸 언급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첫 발을 뗐다고도 자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민생의 고통을 덜고 다시 성장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 그리고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 삶을 빈틈없이 지키는 걸 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되 단절된 남북 간 소통은 재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조속한 중러관계 개선을 통한 국익 중심 실용외교 추진 방침도 거듭 밝혔습니다. 네, 기자들과의 문답 과정에서 나온 주요 언급도 정리해 주시죠. 이 대통령은 우선 큰 틀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소신을 밝혔습니다. 이제 야당 또는 여당 대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관, 후보자 등 새 정부 인사에 대한 설명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이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나 야당, 우리 지지층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성향이 다르다, 누구와 관련이 있다, 누구와 친하더라 등으로 판단해서 배제하기 시작하면 남는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야당과의 대화에 대해선 자주 만나뵐 생각이라면서도 영수회담 정례화 문제는 고민해보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네, 민생 경제와 외교 안보 등 다른 현안에 대한 답변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추가 경정 예산안과 관련해선 일단 추가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이 편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국회 통과와 집행 효과 등을 먼저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녹록지 않은 재정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생각도 밝혔는데요. 특히 수도권 집중 때문에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수도권에 새로 신도시를 만들면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느냐며 이는 논쟁거리라고 진단했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기존의 계획이 잡혔던 것 외에 신도시를 추가로 건설하는 건 신중히 검토할 것이란 점을 시사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역대급 대출 규제로 평가받고 있죠.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대책은 더 많다고도 했습니다. 오는 8일 유예 기간이 끝나는 미국의 고율 상호 관세 부과 문제에 대해선 매우 쉽지 않은 게 분명하다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만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언급을 내놨습니다.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에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강조하면서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추석 전까지 검찰 개혁 제도에 얼개를 만드는 것도 가능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엔 비교섭단체 야5당 지도부와 오찬을 겸한 회동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정 운영 방향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오늘 아침부터 삼부토건 본사와 관계자 등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본격 수사에 들어간 지 하루 만에 강제 수사에 돌입한 건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 네, 삼부토건 본사 앞입니다. 네, 김건희 특검 어제 현판식을 열었는데 수사에 속도가 나고 있네요. 네, 김건희 특검이 오늘 아침 삼부토건 본사 등에 대해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개시 하루 만에 첫 강제 수사에 나선 건데요. 특검팀은 오늘 아침부터 사기적 부정거래 관련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삼부토건 본사와 DYD 등 회사 6곳과 피의자 등 주거지 7곳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삼부토건은 최근 서울 중구에서 이곳 서울 종로구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이사 전 옛 사무실에서도 수사관들의 모습이 확인된 가운데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이 수사 대상 1호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던 만큼 증거를 없애려고 한 건지 등 이사 결정 배경도 특검이 확인할 전망입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함께 김건희 특검법에 명시된 16가지 수사 대상 가운데 첫 번째 항목이기도 한데요. 다른 사건보다 기초조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가장 먼저 수사를 준비한 데다 국민적 관심도도 높은 만큼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첫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은 앞서 금감원과 검찰에서 조사를 진행했었죠. 네, 금감원이 지난해 9월부터 약 7개월 동안 이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이후 지난 4월 금융당국이 전현직 삼부토건 경영진 5명을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당시 김 여사는 검찰 고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후 검찰은 지난 5월 사건을 다시 금감원에 이첩한 상태였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특검보 임명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검찰에 이어 금감원을 방문하며 수사 협조를 요청했고 특검팀의 금감원 조사팀도 합류한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삼부토건에 대한 실제 조사는 사실상 강제 수사권이 없는 금감원 조사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은 최상병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은 지난 2023년 5월쯤 삼부토건 관계자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착수할 것처럼 속여 주가를 띄운 게 핵심 내용입니다.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테마주로 꼽히면서 한때 주가가 5배 정도 폭증했고 이 과정에서 삼부토건 전 회장 일가 등이 100억 원대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으로 김 여사의 주식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 씨는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이 씨의 SNS 단체 대화방 내용이 알려진 겁니다. 이 씨는 당시 대화방에 3부 내일 체크라는 문자를 남겼는데 이틀 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인 젤렌스카 여사를 만났고 뒤이어 정부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약속한 사실이 알려지며 주가 조작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네, 압수수색이 끝나는 대로 주요 관련자 소환 조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네, 오늘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물증 분석이 끝나면 관련자들을 하나둘씩 부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검찰에서 관련 사건을 넘겨받은 뒤 앞서 내려진 김 여사에 대한 출국 금지 조처를 갱신하는 등 김 여사에 대한 수사 채비를 서둘러 왔는데요.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부터 조사한 것처럼 수사 상황에 따라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를 조기에 전격 소환할 가능성도 언급됩니다. 또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항목이 많은 만큼 오늘까지 경찰로부터 기록을 모두 넘겨받기로 한 명태균 의혹 관련 사건,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저 이전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삼부토건 압수수색 현장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내란 특검이 오늘 오전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는 5일 조사를 앞두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배민혁 기자, 김주현 전 수석 등이 언제 출석한 겁니까? 네,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오전 9시 50분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은 오전 9시 반쯤에 내란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특검 소환 대상자들은 대부분 공개 출석하고 있는데요. 김주현 전 수석과 김성훈 전 차장 모두 특검에 출석하는 모습이 취재진에 포착됐고 여러 질문을 했지만 두 사람 모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현장 모습 잠시 보겠습니다. 한 말씀만 국무회의 관련해서 조사받으러 오신 거 맞나요? 네. 누가 관련 조사받으러 오신 거 맞습니까? 체포 저지 혐의 관련해서 오신 건가요? 네, 내란 특검은 어떤 부분을 주로 수사하게 되는 거죠? 네, 먼저 특검팀은 김주현 전 수석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 또 사후 선포문이 폐기된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앞서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부터 김 전 수석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는지 질문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는데요. 이후 사후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된 과정에 한덕수 전 총리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의 법률 참모 역할을 한 김 전 수석을 상대로 계엄을 사전에 알았는지 또 계엄 선포에 관여했는지 등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김성훈 전 차장을 상대로는 어떤 조사가 진행될까요? 네, 김 전 차장은 지난 1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도 관련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에게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를 받았는지도 집중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 1차 소환 당시 체포 저지 의혹 등을 조사하려 했는데요.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경찰 신문을 문제 삼으며 조사실 입실을 거부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오는 5일 2차 조사를 앞두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내란 재판에 출석했는데요. 관련 질의가 이어졌지만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차장 특검 조사 받고 있는데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한 전 총리와 상의하셨습니까? 오는 5일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하면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상병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 금지 조치했죠. 네, 그렇습니다. 최상병 특검 정민영 특검보는 오늘 브리핑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을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어제 임 전 사단장이 4시간여에 걸친 조사에서 대부분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고 말했는데요. 조사할 내용이 많아 앞으로도 임 전 사단장을 여러 차례 더 소환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상병 특검팀은 또 향후 조사 과정에서 비공개 소환 조사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도 의혹 관련자들이 특검에 공개 출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 개시 하루 만에 삼부토건 압수수색에 나서며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내란 특검팀도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김성훈 전 경호차장을 소환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소환 조사 전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특검 관련 내용 김광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건희 특검 어제 현판식을 열었고요. 지금 네, 수사 대상이 16개에 달한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네. 그중에 첫 번째로 삼부토건을 압수수색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의 수사 대상이 16개입니다. 그런데 이미 알려진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일단 명품백이랄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또 건진법사와 관련된 뭐 보석, 목걸이, 그다음에 뭐 이건 통일교와도 관계가 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 의혹. 근데 이 네 가지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데 이 수사는 이미 경찰, 검찰에서 상당히 이루어진 수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검 자체는 그 수사를 마무리하면 되는 수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삼부토건 자체는 사실은 뭐 전부터 의혹은 있었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고발도 돼 있지 않았었고 어떻게 보면 지금 16개의 대상 중에서 뭐 이건 저 개인적 생각입니다. 예. 김건희 특검이 가장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은 삼부토건 주가 조작이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삼부토건 주가 조작 관련해서 이제 김건희 여사하고 관련성이랄지 이제 그런 것들이 아직 수사나 조사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지금 특검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어떤 관련성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삼부토건에 대해서 압수수색, 강제 수사를 하게 된 거죠. 예, 이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이전에 수사기관들의 수사가 있긴 했지만 오늘처럼 강제 수사가 이루어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죠? 그렇죠. 이제 처음이다 볼 수 있고요. 일단은 이제 삼부토건 관련돼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이
부단이들 얼마나 취했는지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단지 중요한 것은 이제 김건희 여사가 거기에 개입을 했느냐 이제 이 여부 아닙니까? 그런데 삼부토건이 도구 순위 한 72 정도 될 거예요. 70번째 정도. 그런데 김건희 여사하고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고 또 젤렌스키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영부인도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제 재건 사업을 할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거기에 합류할 회사가 어느 회사인가?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폴란드에서 이제 국제 회의가 열렸거든요. 재건과 관련해서 국제 포럼이 열렸는데 뭐 가장 유명한 현대, 뭐 포스코, 삼성 이런 데 갔는데 이제 72면 굉장히 도구 순위에서 어떻게 보면 밀려나 있잖아요. 근데 삼부토건이 거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삼부토건이 왜 여기에 따라가서 포럼에 참석했을까? 이제 그때 의혹이 많이 제기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이후로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테마주가 기성을 부렸는데 이제 삼부토건이 한 1,000원대였었는데 뭐 5,500원까지 뭐 엄청나게 뭐 주가가 폭등을 했죠. 그 과정에서 이제 관련된 삼부토건 전 회장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뭐 몇백억의 어떤 부당이득을 취했어요. 그래서 삼부토건이 문제가 됐는데 이 자체가 사실은 그냥 삼부토건에 대해서 사실은 뭐 금감원했지 그런데 조사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공수처에서 최상병 사건, 우리 어떻게 보면 최상병 사건은 김건희 여사라고는 상관이 없죠. 근데 거기에 이제 그 관련자들이 나눈 단체 카톡방에 그 내용이 하나가 있었는데 내일 삼부토건 주식 한번 확인해봐. 삼부 체크라는 문자가 삼부 체크라고 있었던 하니까 거죠. 이제 삼부 체크 주식 뭐 확인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단서를 잡아가지고 이제 삼부토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부분이요. 주가 폭등과 관련해서 지난 4월에 금융감독원이 오너 일가는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당시에 김건희 여사는 빠져 있었단 말이죠. 그때는 왜 그랬던 거죠? 이건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일단 금감원에서 이제 주가 조작과 관련 조사는 하는데 이제 금감원에서 조사할 때는 이제 일반적으로 주가의 어떤 패턴이랄지 아니면 관여한 계좌랄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조사하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제외를 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범 관계를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뭐 계좌랄지 이렇게 드러난 사람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빠질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금감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관여한 정황이 나타났는데 이제 당시에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고 그러면 사실 이제 고발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할 수 있죠. 그래서 뭐 김건희 여사를 제외하고 고발을 했는지 뭐 제가 볼 때 이제 둘 중에 하나다고 보는데 아마 뭐 후자의 가능성도 상당히 배제할 수 없고 김건희 여사를 제외하고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도 많이 논란이 있었죠. 결국에는 지금 이 삼부토건을 압수수색한 주체가 김건희 특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특검에서 김건희 여사와의 연결고리에 대한 좀 결정적인 내용을 좀 찾았다 이렇게 좀 봐도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 만약 김건희 여사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한다면 아마 강제 수사할 권한이 없죠, 특검에. 왜냐하면 특검 자체는 수사 대상이 한정돼 있는데 수사 대상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삼부토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려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럼 법원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없이 일반적인 주가 조작 형태로 이루어진 그런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하면 아마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는 뭔가 특히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거기에 그 카톡에 나온 이정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그 대표가 전에 주가 조작 사건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 계좌를 관리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정호 대표가 이제 관여한 내역 그런 것들이 나오면 결과적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성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수사 범위는 광범위에 갈 거지만 아마도 특히 특검이 이제 첫 타깃으로 삼부토건을 강제 수사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관여의 어떤 확신성. 근데 사실 이게 삼부토건 주가 조작했잖아요. 만약에 그럼 도이치모스 주가 조작 사건. 그러면 주가 조작 사건이 지금 수사 대상에서 2개나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은 제가 볼 때는 아마 특검에서 기소를 할 겁니다. 신병에 대해서는 구속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이제 삼부토건도 같이 주가 조작에 관여한 것이 되면 이제 죄질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더 무거울 수 있고 더구나 삼부토건은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지위에 있는 상황에서 또 김 여사는 또 영부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라도 이게 관여를 한다고 하면 이건 엄청난 일이 되겠죠. 예, 잠시만요. 저희가 대통령실로 잠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낮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후에는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네, 회의 모두 발언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새 정부 출범한 지 이제 한 달이 됐습니다. 이제는 진용도 많이 갖춰지고 자리도 꽉 찬 것 같습니다. 아직도 빈자리가 많이 있긴 하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신용을 모두 갖춰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정부 한 달 출범한 지 한 달이 됐는데 다들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초기고 또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라서 여러 가지 혼선도 있고 어려움도 많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도 차질 없이 업무 수행해 주시고 작으나마 성과들도 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드리는 말씀인데 공무원이 힘들면 국민은 편하고 공무원이 편하면 국민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공직자라고 하는 거죠.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개인 사업을 하면 그 영향은 사업체에 미치고 가정으로 치면 집안에 미치지만 어쨌든 자치단체든 정부든 많은 사람들이 관련된 일을 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공직이란 매우 엄중한 일인 것입니다. 언제나 잊지 말고 나의 한 시간이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업무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어려운 의제로 생각됐던 의료 대란 문제에 대해서도 좀 가능한 해답이 있을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최근에는 대학 분위기가 꽤 조성되고 있다고 하는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어쨌든 이 문제도 특정 집단, 특정인들의 이익이나 이해관계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권 그리고 대한민국 의료 체계가 어떤 게 바람직한지 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관련 의사단체들, 의료단체들과의 대화도 치밀하게, 섬세하게 또 충분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해수부 이전 가지고 여기저기서 말이 많은데 국토 균형 발전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고 또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중앙정부의 행정기관들을 세종 또는 충청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는 중인데 그 중에서 일부, 극히 일부를 더 어려운 꼭 필요한 지역 부산으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 타당성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고 해당 지역 주민들은 기대가 꽤 많은 것 같은데 관련해서 HMM 이전 문제 그리고 더해서 동남권 투자은행 설립 문제도 속도를 내서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내용을 짧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힘들면 국민이 편하다. 그래서 공직자인 것이라고 말했고요. 수많은 사람에 직접 영향을 주는 만큼 공직의 엄중함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오전 기자회견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였죠. 의정 갈등과 관련한 해법 그리고 해수부 부산 이전과 같은 그런 해법들을 좀 주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 또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특검 관련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도 14시간 동안 어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 당시 비상경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장관들도 소환이 됐는데요.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걸까요? 우리 이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이제 탄핵이랄지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하면 한덕수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이 계엄하는 걸 이제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이제 그 정도만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이제 새로운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특검이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계엄을 하려면 이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국무회의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다고 나서 이제 국무회의 심의하는데 요건이 11명인데 이걸 이제 한덕수 총리가 이걸 국무회의 심의 거쳐야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 취지.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국무회의 자체가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요건이 불비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국무회의를 소집한 게 아니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무회의에 소집을 받은 국무위원뿐만 아니라 소집을 거기에 가지도 않았던 뭐 안덕근 산재부 장관이랄지 뭐 그런 국무위원들이 불러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문건에 관한 거예요. 문건 어떤 문건이냐면 문건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가 계엄 선포문 문건이에요. 그래서 계엄 선포문이 사후에 작성이 됐고 거기에 이제 서명을 했거든요. 한덕수 총리가. 근데 서명을 했는데 이전에 이제 탄핵 때도 수사기관이랄지 그런 데서도 한 적이 없다 그랬어요. 서명한 적이 없다. 근데 검찰 조사 때는 이제 서명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국무회의가 없었고 있었어도 한 5분밖에 되지 않았는데 강덕구 부수실장이 그 당시 김주현 민정수석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문서로 한 게 있느냐, 이제 그런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무회의 회의록을 작성했는데 회의가 5분밖에 하지 않았는데 40분 한 걸로 작성이 됐고, 근데 거기에 한덕수 총리가 서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하나는 허위인지 알면서도 서명을 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뭔가 계엄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에서 같이 관여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이제 내란의 이제 동조범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내란 특검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조사는 내란의 동조 공범이냐 아니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특검에서 그런 판단을 내리면 다시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국무위원들 중에서는 이제 내란의 비상계엄에 동조한 국무위원과 그렇지 않은 국무위원 이제 둘로 나눠가지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상민 장체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문건 받았잖아요. 거기서 어떤 적극적인 행사를 했다고 한다면 공범이나 동조범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가서 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한 행위의 피해자다,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일단 내란의 동조 방조범이 아니냐라는 시각에서 수사를 하는 것 같고, 나머지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이제 피해자냐 아니냐, 아마 거기에 초점을 두고 지금 내란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상청이 제주도와 남부지방의 장마가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폭염과 열대야가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며 온열 질환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신현준 기자. 네, 과학기상부입니다. 네, 이번 장마는 예년과 비교하면 상당히 빨리 끝난 편이죠? 네, 기상청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올해 제주도와 남부지방의 장마가 끝났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장마 정체 전선을 북서쪽으로 밀어내면서 제주도와 남부지방이 장마 영향권을 벗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는 지난달 26일, 남부는 이번 달 1일 장마가 끝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제주도의 장마가 6월에 끝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관측이 시작한 이후 가장 빨랐습니다. 이전 기록은 1994년의 7월 1일이었습니다. 남부지방도 1973년 6월 30일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이른 장마 종료를 기록했습니다.
장마 기간도 제주와 남부지방이 각각 15일과 13일로 역대 두 번째로 짧았습니다. 역대 가장 짧았던 장마는 1973년으로 제주도가 7일, 중부는 6일에 그쳤습니다. 올해 중부지방의 경우엔 북한 지역에 있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아직 장마 종료로 보긴 어렵다고 기상청은 덧붙였습니다. 기상청은 또 다음 주까지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줘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 강릉에서는 이틀 연속 초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강릉의 지난밤 최저기온이 30.4도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울도 최저기온이 26.8도를 기록하며 나흘째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낮 기온은 더 올라서 서울이 32도, 강릉 37도, 대구 36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기상청은 폭염에 대비해 한낮 바깥 활동을 자제하고 수분을 자주 섭취하는 등 온열 질환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네, 이렇게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숨막히는 무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더위 속에 도로 공사 현장 노동자들은 그늘 한 점 없는 곳에서 일하다 보니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기수 기자. 네, 충북 청주 도로공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후 들면서 햇볕이 더 강해졌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제가 있는 곳은 오후 들면서 햇볕이 더 강해졌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열기 때문에 숨을 제대로 쉬는 것조차 쉽지 않은데요. 이전 중계 때는 제 뒤로 현장 노동자들이 작업하는 모습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퇴근한 상태입니다.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시간대를 피하기 위해서 이른 새벽에 출근을 해서 일찍 퇴근하는 방식으로 근무 시간을 조정한 건데요. 공사 현장 관리자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근로자들이 아침 일찍 5시에 조출을 해서 가장 더운 시간대인 오후 2, 3시를 피해서 그 전에 퇴근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서 도로 공사 현장 옆에는 근로자 쉼터가 마련돼 있는데요. 이 작업 중에는 쉼터 안 이동형 에어컨을 가동해서 내부 온도를 낮춰주고 있고 이 탈수를 예방하기 위한 식염 포도당과 음료 등이 준비돼 있습니다. 또 열사병 환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체온을 빠르게 낮춰줄 수 있는 비상 쿨패드도 비치해두기도 했습니다. 이곳 충북 청주를 비롯해 충주와 옥천 등 충북 지역 4개 시군에는 폭염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경보 지역을 제외한 다른 시군들에는 폭염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특히 밤사이 기온도 크게 내려가지 않으면서 청주와 충주엔 열대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 발생 위험이 큰 상황입니다. 가능하면 야외 활동이나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은데요. 부득이하게 야외 작업이나 활동을 해야 한다면 수시로 물을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장시간 일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충북 청주 도로공사 현장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경기도 분당과 과천의 아파트값이 한 주 만에 1% 안팎으로 오르는 등 풍선 효과가 강해졌습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은 22주 연속 올랐습니다. 강력한 6.27 부동산 대책 영향이 일부 반영돼 상승세는 둔화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은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한국부동산원이 6월 5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 기간은 지난달 24일부터 일주일간으로 6.27 부동산 대책 시행 뒤 사흘간의 기간이 포함됐습니다. 정비사업 중인 경기도 분당이 한 주 전에 비해 1.17% 올라 7년 6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과천도 0.98%로 6년 10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서울에서는 영등포구가 0.66% 상승하며 2014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종로와 서대문, 동대문, 노원구 등지도 상승률이 확대됐습니다.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0.4%로 22주 연속 오름세가 계속됐습니다. 그래도 한 주 전 0.43%보다 0.03%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8주 만에 상승폭이 줄어든 겁니다. 성동구가 0.89%, 마포구 0.85%, 송파구가 0.75% 올랐습니다.
한강벨트와 강남권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주춤하다고는 해도 여전히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 아파트값 감소세에도 전국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0.07%로 4주 연속 올라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서울은 아파트값 상승률이 둔화되는 분위기지만 아직 한강변이나 재건축 호재가 있는 곳에서는 상승률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정비 사업이나 교통망 호재가 있는 곳을 위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현장 점검을 서울 주요 지역에서 서울 전체와 경기도 과천, 분당 등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부동산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 최수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취임 한 달 회견을 했습니다. 122분 동안 다양한 분야의 15개 질문에 거침없이 답변하며 국정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또는 색깔이 같은 쪽만 쭉 쓰면은 위험하죠. 시멘트, 자갈, 모래, 물 이런 걸 섞어야 콘크리트가 됩니다. 그런데 시멘트만 잔뜩 모으면 그냥 시멘트 덩어리가 되죠. 모래만 잔뜩 모으면 모래더미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차이는 불편한 것이기도 하지만 시너지의 원천이기도 하죠. 공직사회는 로봇 태권부에 비슷해서 그 자체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결국은 그 헤드에 조정간에 철수가 타면 철수처럼 행동하고 영희가 타면 영희처럼 행동하죠. 다 골라낼 수도 없고 또 다 골라내서 한쪽만 쓰면 결국 끝없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최대한 고쳐서 써야죠. 잘못된 게 있다면. 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30일 전직 대통령들보다 좀 빨리 진행한 기자회견의 배경에는 국정 자신감이 있다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사전 조율이 없었고 각본도 없었다고 하는데 정말 사전 조율이 전혀 없었습니까? 실제로 보신 바와 같이 사전 조율은 없었고 이제 명함을 무작위로 추천해 갖고 질문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아주 자유롭게 진행된 것 같아요.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고 정말 질문이 어떤 거가 나올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 질문에 대해서 또 대통령도 거침없이 답변하면서 아주 잘 준비된 그런 기자회견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예, 같은 색깔만 쭉 쓰면 위험하다. 공직사회는 태권브이와 같아서 인사권자가 중요하다. 다 골라낼 수 없다. 이런 말이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같은 색깔만 쓰면 위험하다는 건 이제 같은 성향의 사람만 쓰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공직사회가 태권브이 같다. 이건 어떤 말일까요? 그 말씀대로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를 쓰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그거는 대통령이 보는 시각이고 저희가 봤을 때는 대부분의 이번에 인사장관, 국무총리부터 장관 많이 임명을 하셨죠. 근데 그중에서 보면 대부분의 한 8명의 국회의원이시고 또 저희는 그걸 보면서 민노총부터 시작해서 보훈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 몇 명 좀 아니신 분들이 껴있는데 그거는 이 테두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양성을 맞추기 위한 데코레이션 인사였다. 저희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훈 인사였고 데코레이션 인사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오늘 인사와 영수회담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죠. 그러니까 그 인사 관련해서는 사실 국민 눈높이라든지 여야가 봤을 때에 미흡한 점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지만 대통령은 여야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대표이기 때문에 그 탕평과 통합적인 그런 관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탕평과 통합의 방점을 둔 인사를 했다라는 말씀도 하셨던 것 같고요. 또 영수회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수회담을 정리해야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 물론 이제 필요하면
그 영수회담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뭐 비공식적인 그 면담이라든지 공식적인 그 면담이라든지 거를 최대한 많이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다만 공격 소재로 쓰이면은 곤란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이제 정례화를 한다는 것은 그걸 공개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공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것들이 좀 제한적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식적인 회담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으로도 자주 소통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의견도 듣고 청취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공개 소통을 자주 할 테니 나를 공격 소재로 삼지는 말아달라 이런 부탁이 있었던 것도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제 비공개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뭐 이렇게 거침없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또 언론에다가 공개하거나 이렇게 되면 서로 간에 대화하는데 또 그거 자체가 서로 허심탄회하게 하는 거에 대한 장벽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고강도 대출 규제를 내놓은 것과 관련한 언급도 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에 대출 규제는 맛배기 정도에 불과하죠.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 많아요. 예를 들면 수요 억제책, 공급 확대책, 있는데 공급 대책도 꼭 신도시의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들 재활용이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공급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수요 억제책으로는 지금 이거 말고도 많아요.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 부동산 정책에도 크게 영향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래도 진보 정권에서 부동산 트라우마가 있지만 나는 극복할 것이다 이런 자신감으로도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에서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즉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시고 실제로 공급과 수요의 그 균형을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6억 대출이라는 그런 막강한 도구를 내신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갑자기 통보하시고 이거 대통령실에서 한 거 아니야. 금융위원회에서 한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당황스럽고 실제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6억 대출이면 서울에는 언감생신 생각도 못 합니다. 아시다시피 한 24평 아파트가 한 14억, 15억 그 정도인데 그러면 현금 부자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구조가 돼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건 분양 시장도 지금 되게 위축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분양을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은행 대출을 받으면서 우리가 중도금들을 갚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회사에서 대줘야 되는데 그런 회사가 여러 개 있을까요? 지금 부동산 시장과 그 주택 건설 시장들이 많이 위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출 규제도 막아놨습니다. 갑자기 집 사려는 사람들한테 지금 무슨 벼락과 같은 그런 조치를 취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대부분 80%가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방은 더 죽어라 하는 얘기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일부 지역에 있어서 풍선 효과, 일부만 또 오르는 그런 불균형적인 그런 부동산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잘 아시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오히려 반문하고 싶습니다. 예, 갑작스런 6억 대출 규제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셨습니다. 지금 수도권의 집값, 특히 서울의 집값이 지금 급증하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다 푸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라는 진단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6억 주택담보대출의 규제를 한 것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 측면도 있지만 가계대출에 대한 문제도 해소하겠다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사실 포석이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시장에서는 그것이 효과가 있다라고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금융 정책을 가지고 금융 대출 규제를 가지고 하는 부동산 안정 정책은 효과가 오래 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아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요 억제책이라든지 공급 확대책 등의 대책들이 뒤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고 덧붙여서 이제 사실 부동산 시장은 투기적인 요소가 강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자산이 부동산이 7위고 자본시장, 금융 쪽이 3위거든요. 하여튼 기형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번 오늘도 상법 개정해서 본회의 통과시켰지만 자본시장을 좀 투명하게 만들어서 자본시장 쪽으로 그 투자가 옮겨갈 수 있는 환경도 같이 조성하면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더 이제 그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 이것까지 같이 이제 생각하고 계십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 한 달 가운데 잘 돼간다 싶은 것이 주식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목소리를 듣고 오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도 물론 있긴 합니다만은 지난 30일에 대한 자화자찬만 가득한 내용이 같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 가장 빠른 기자회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빠른 자화자찬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송원석 비대위원장, 역대 가장 빠른 기자회견이 역대 가장 빠른 자화자찬이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거 발표하신 거 불과 한 시간 전 얼마 안 됩니다. 맞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한 달 동안 물론 지금 모든 거를 행정부, 사법부, 입법까지 다 가진 막강한 대통령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자신감 넘치시고 또 실제적으로 추진력에 대해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속도전 내가면서.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우리가 시장의 어떤 순리대로 가거나 시장의 그런 원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섬세하고 차근차근 해야 되는 전략들이 필요하는데 바로바로 야당 시절에 했던 거를 밀어붙이면서 지금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했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저희는 이거 자화자찬이지 가장 빠른 대통령 역대 지금까지 대통령 중에 가장 빠른 자화자찬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오늘 하게 됐습니다. 역대 가장 빠른 자화자찬이라고 국민의힘에서는 네. 평가절하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정상정부의 확인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야당의 입장이 야당이기 때문에 그런 그 평가를 하는 거에 대한 일은 좀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좀 너무 박하게 평가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면 민심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있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정말 그 인수위 없이 시작된 30일 동안에 퇴근도 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그 민생을 회복하고 또 그 외교도 정상화시키고 남북 관계도 훈풍이 불게 하는 그런 국가의 정상화 과정을 30일 안에 짧은 기간 안에 지금 만들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그 정치를 또 복원시켰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야 대표들과의 소통을 통하고 또 언론과의 잦은 소통, 국민과의 소통 이런 걸 강조하면서 정치를 복원시킨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번 그 이재명 정부는 그 내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서 탄생한 정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그 과정에서 우리 야당인 국민의힘도 책임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새로운 정부가 하루빨리 이 대한민국을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금은 그 좀 비판은 보다는 좀 협치하는 쪽으로 좀 도와주는 쪽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쪽으로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대통령 기자회견 내용을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정치권에서 굵직한 이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명 철회를 주장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를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자격 총리 후보자는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인준안 표결에 불참했는데요. 잠시 그 모습 보고 오시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임명 동의안은 총 투표수 179표 중 가 173표, 부 3표, 무효 3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두 분 오늘 본회의 끝나고 바쁘게 오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인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거죠? 보이콧이 이제 당론이었던 거죠? 네, 저희는 보이콧하고 밖에서 왜 임명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연설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대통령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국민과 소통하겠다, 그리고 야당과 협치하겠다, 그리고 우리 자주 만나서 비공개로 얘기도 하자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우리가 또 대통령을 만났을 때 김민석 총리 후보는 절대 안 된다. 그것도 분명히 어필을 했습니다. 그 청문회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증인 하나 없는 역사상 70여 년 동안 인천에서 처음으로 일어난 사건이 일어났고요. 그 자료 제출률도 한 25%? 거의 자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롱 속에 뭐 현금이 6억이 있질 않나, 배추 농사해서 450만 원씩 월 받았다. 처가 증여에 대한 증여세에 대한 얘기, 칭하대 학예에 대한 많은 의문점들을 남기고 갔습니다. 출석이나 제대로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 논문 썼을 때 그 논문의 내용도 부실하고, 반도자, 뭐 도북자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한 탈주민들을 폄훼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위장 전입해서 위장 전입도 있었고, 자식들에 대한 아빠 차스 뭐 이런 것들이 국민의 생각하고 있는 거와 많은 괴리를 일으킨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안 된다. 저희가 지금까지 많은 장관들하고 총리 임명을 했을 때 단 한 건이라도 문제가 되면 임명이 안 된 사례가 많은데, 그 모든 것에 총집합이 있는 게 총리입니다. 어떻게 국민들한테 존중받고, 그리고 국무총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힘을 받고 또 그게 추진력이 생길 수 있을까? 저희는 이거는 절대 안 된다 해서 그렇게 반대를 했건만, 이거를 결국 다수 여당이 통과를 시키고야 오늘 말았습니다.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증인도 자료 제출도 없었고 배추만 남은 청문회였다, 뭐 이런 판단이었는데,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목리를 부리고 있다,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면서 이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네, 사실은 합의 처리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했는데 결국은 오늘 본회의 안 들어오셔가지고 저희가 단독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뭐 자료 제출을 안 했다, 증인 채택도 문제 있다 이런 얘기들은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그 증인 채택 같은 경우에도 5명을 처음에 이제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4명을 채택했는데 3명을 추가하는 바람에 거기서 결렬된 거예요. 결렬된 거고, 자료 제출도 제가 알기로 다 냈습니다. 증여세 영수증까지도 갖고 있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여주려고 하니까 다 퇴장하고 보이콧하는 바람에 못 보여줬다라는 게 이제 제가 확인한 그 팩트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내란과 그 탄핵, 파면으로 인해서 탄생한 그 정부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란 동조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게 또 국민의힘이기도 해요. 이런 상황에서 빨리 국정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내각을 꾸려야 되는데, 그 꾸리기 위해서는 총리 인준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총리 인준부터 그 발목 잡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내란 종식에 대한 방해 행위이자 대선 불복이라고 저희는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이 이렇게 그 총리 인준과 관련해서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어요. 지난 정부에서 31명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그냥 다 임명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부적격 인사이지만 새로운 정부의 국정 운영에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당론으로 추인해줬거든요. 모든 역대 총리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더군다나 이번에는 그 내란과 탄핵으로 인해서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라고 하면, 그리고 그거에 대한 사과나 반성의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하면 총리 인준부터는 적어도 야당에서 협조를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아쉬운 정말 것 같습니다. 자료가 준비되어 있었다면 나중에 SNS에라도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게 이제 국민의힘 입장이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김민석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해요. 어떤 내용이죠? 저희가 오직하면 그 자료들에 대해서 늦게까지 12시까지 저희 기다렸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저희가 12시까지라도 갖고 와서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청문회장을 나간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는 자료를 계속 요청했고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기를 진짜 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요구하는 거 끝까지 주지 않았고요. 말로만 했던 청문회였던 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저희가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 주지 않을 경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 벌금 또는 그거에 대한 징역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저희가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 같은 여야 갈등 속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안은 오늘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이 본격적인 검찰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차기 당권 주자인 박찬대, 정청래 의원은 한 목소리로 고강도 검찰개혁 의지를 강조했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올 추석 밥상 위에
검찰 개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추석 귀향길 자동차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청이 폐지됐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이 뉴스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혼주 퇴장합니다. 우리는 안 헤어질 결심 잡은 손 놓지 않기로 했습니다. 두 분 중 누가 내 차인데? 이거 내 차 아닌데? 이건 내 차인데가 아니라 내 차인데.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 깊은 계획과 수법 끝에 이루었다. 이런 생각을 좀 들고요. 이제 나도 말씀하자. 대통령께서 뭔가 깊은 뜻이 있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하는 결정은 다 옳습니다. 검찰개혁은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하고요. 최대한 빨리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초기에 힘이 있을 때 정광석화처럼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성원 법무부 장관은 검찰 해체 표현은 부적절하고 국민 눈높이의 개혁을 할 것이면 야당과 협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국합 배드캅 전략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엇박자라고 보세요? 정성호 의원 개인의 그 소신인 것 같아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최대한 검찰 해체하고 싶어 하실 것 같고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하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정성호 의원이 가지는 개인적인 어떤 소신 같은 것들을 믿습니다. 네, 검찰청 폐지가 담긴 검찰개혁안 이르면 내일 법사위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수완박을 넘어서 검수완분, 완전 분쇄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 하필 추석 전에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는 이제 국민의 명령이 되었어요. 그리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는 그거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좀 형성되었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하는 나라는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저희가 이제 국정원이라든지 옛날에 만기부나 중앙정보 시절 그 국정원이라든지 군 개혁을 위해서 그 권력들을 다 분산시켜갖고 국민의 품으로 돌려줬던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일하게 지금 남은 비대한 권력이 이제 검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검찰을 없애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는 것은 이제 시대적 사명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개혁에는 또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될 거고 방향성이 정해졌다라고 하면 빠르게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사개특위라든지 형사사법체계 특위위원장 등 이제 이쪽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대한 그 풍부한 그 정책 역량하고 또 의지를 갖고 있는 법무부 장관하고 또 검찰 내부를 잘하는 봉욱 민정수석 두 분이 이제 서로 잘 협조를 해가지고 이런 그 역할들을 정부 차원에서 할 것이고 또 실제로는 검찰 개혁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청법, 이제 검찰법, 검찰사법이 지금 그 소위에서 논의되고 이제 공청회 등을 앞두고 있는데 국회에서 풍부한 논의를 통해 가지고 그 검찰 개혁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빠르게 그래서 추석 전이라는 말이 나온 것 같고 아마도 두 분은 이제 당대표 후보시기 때문에 좀 더 선명성 있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추석 전이라는 표현을 한 것 같고 최대한 빨리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내 강경파들은 선명하게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는 입장인데 법무장관 후보자인 정성호 의원은 속도전에는 좀 거리를 두는 것 같아요. 검찰 해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국합, 배드캅, 투트랙 전략이냐 어떻게 보세요? 저는 투트랙 전략이라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같은 경우는 분명히 속도를 낼 거고 이 법안을 추진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례에서 봤듯이 뭐 민생을 살리는 건 기업이라고 해놓고 노랑봉투법이나 상법 같이 바로 내일이면 또 그거 다 통과시키고 또 하신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도 물러서는 것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검찰개혁은 이재명 대통령의 수건 사업입니다. 검찰에 대한 감정 아주 안 좋으시고요. 본인 자체가 검찰에 기소당하고 계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순수한 뜻으로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는 이거는 방탄이다.
방탄을 위해서 검찰 개혁하는 거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고요. 더군다나 오늘 참 재밌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검찰 특활비 올리겠다고 91억으로. 실제로 그게 작년에 다 없애버렸잖아요. 82억이었습니다. 지금 6월이에요. 하반기 6개월이에요. 41억만 돼도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91억 2배나 올렸습니다. 어떻게 검찰을 정쟁화시킬 수 있고 자기 편의대로 하수인으로 쓸 수 있습니까? 이뤄놓고 지금 와서 검찰 개혁을 한다? 분리해서 한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거 한마디만 좀 드리면은 검찰 개혁은요 이미 20대 때부터 2020년부터 시작됐었어요. 그래서 검찰의 그 수사권을 6대 중대범죄에서 2대 중대범죄로 축소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그거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특활비 관련해서는 지금 예결위에서 아직 심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그걸 확정됐다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고, 그 특활비가 없애는 가장 큰 이유는 검찰에서 시발된 영수증 제출하고 뭐 제대로 된 증빙서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런 게 전제된다라고 하면 그것이 불필요하다라고 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 걸 전제한다라면 그런 없앨 일도 없었을 것을 그걸 자초한 것은 윤석열 검찰이었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새 정부에서는 좀 드리고요. 증액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특활비에 관련해서 이제는 증액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안에 제출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금 6개월 남았으면 그만큼 또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예결해서 감액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중요한 것은 그거의 포인트는 뭐였냐면 그 대통령실이나 검찰이나 경찰이나 감사원의 특활비가 필요 없다라는 취지가 아니었고 특활비를 어디에 쓰는지를 알 수 없게끔 영수증조차도 구비하지 않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사실 본질이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취임한 달 기자회견에서도 검찰 개혁 관련해서 자업자득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이견이 없다고 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일종의 그건 저는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 동일한 조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추석 전에 하자라고 지금 당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어릴게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국회에서 하면 저야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검찰 개혁은 국회가 하는 겁니다. 이 제도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뭐 정부 내에서, 근데 검찰도 정부의 일원이니까요. 정부 안에서 서로 타협해가지고 정할 문제가 아니고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할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 부작용 이런 걸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죠. 네, 자업자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 듣고 오셨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쇄신에 나설 당 혁신위원장에 안철수 의원이 내정됐죠. 의사 출신인 안 의원은 메스를 들어서 보수 정치를 오염시킨 종기를 적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사선의 안철수 의원님을 당 혁신위원장으로 중도 수도권 청년들을 다시 우리를 돌아보고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대는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탄핵을 찬성한 안철수 의원님을 혁신위원장으로 앉혔다는 것 자체는 변화의 초석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톨이였습니다. 사실 여러 당을 거치셨지만 그 과정에서 본인들의 측근이 다 사라진 상태예요. 이번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이제 선대위에 끝까지 남아 있고 김문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 모습들이 비춰지면서 당내 주류의 정서를 얻고 혁신이라는 것을 추진하면서 본인의 입지를 한번 넓혀보겠다.
네, 의사 출신으로서 당의 집도의로 나선 안철수 의원, 과연 당을 살려낼 수 있을 것인가? 적어도 찬탄파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힘을 받지 못했다. 결국 그 오대수 신안이 하나도 관철되지 못했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저희가 선거에 패배하고 나서 분명히 당을 다시 한번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고 더군다나 우리 유권자들 포함하여 국민들이 좀 보수의 재간, 혁신에 대한 니즈가 충분히 있고 저희 국회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우리는 개혁하고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국민들이 사랑받는 당을 만들어야겠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철수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수도권 중진이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당내 개혁파, 그래서 본인의 소신대로 지금까지 정치를 해오신 분입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우리를 통합하면서 한 방향으로 갈 거다 생각을 하게 됐고 지금 송원석 대표부터 시작해서 당내 중진들이 많은 고민을 통해서 안철수 의원님을 설득하고 같이 한번 우리를 이끌 수 있는 앞장서서 해주고 당 개혁에 앞장서 주시길 진심으로 바란다. 이렇게 간청을 해서 어렵게 저희가 모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중도 수도권 청년 중수청을 아우를 만한 괜찮은 후보다 이런 평가가 있었다고 하는데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결국 이게 관건이거든요. 어떻게 네. 예상하세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례가 있잖아요. 이뇨한 혁신이 그 당시에도 뭐 정권을 주겠다라고 했지만 뭐 지도부 친윤 1세계 지도부하고 중진들하고 그리고 친윤 의원들에 대해서 험지 출마하고 불출마 그 6가지 혁신을 냈는데 그냥 다 받아들여지지 않고 용두사미로 그냥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종료된 그 사례가 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 혁신이도 사실은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당의 혁신안 5가지를 지금 무마시키려고 띄운 측면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 흐름상.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혁신이가 이제 새로운 당대표 뽑힐 때까지 이제 8월 달까지 한시적인 기구일 것인데 그 안에 혁신안을 만들지도 좀 회의적이고 그다음에 그 혁신안이 실천될지도 더 퀘스천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혁신위원장한테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결정은 당의 비대위원장한테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의 그 지도부라든지 주류들은 여전히 친윤 의원들 중심으로 지금 잡고 있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사무총장이 정점식 의원을 임명했고 또 정책위원장에 김정재 의원을 또 임명을 했어요. 전부 다 TK, PK의 친윤 의원님들 아닙니까? 이런 의원들 속에서 그러지 않아도 그동안에 아까 박정훈 의원이 아까 얘기하던데 당에서 외톨이 신세였고 친윤들 한테도 늘 배제되어 있고 당 안에서의 존재감도 흐릿했던 분이 과연 어떤 동력으로 이 혁신을 이끌어갈지는 좀 회의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쨌든 간에 지금 국민의힘이 탄핵과 내란의 강을 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정상화되어야지 여야 관계도 정상적으로 복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그 혁신안을 만들어서 당에서 좀 수용되기를 고대해 봅니다. 예. 도로 친윤 지도부가 됐고 외톨이였던 안철수 의원이 얼마나 힘을 받을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여야 입장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 최수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불이 나 어린 자매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부산에서 또 발생했습니다. 열흘도 채 안 돼 판박이 같은 사고가 나자 부산시는 아이만 집에 남겨두는 경우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발코니 밖으로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부산 기장군 13층 아파트 6층 세대에서 불이 난 건 밤 11시쯤. 옆집에서도 이야기 됐을 때는 폭발음이 엄청 셌다. 관리소장 봤을 때는 밖으로 불꽃이 팍 나왔다가 터지고 나는데 불꽃이 또 안으로 싹 들어가가. 불길은 30여 분 만에 잡혔는데 현장에서 구조된 8살 언니와 6살 동생 자매는 결국 숨졌습니다. 중문 입구와 베란다 입구에서 각각 발견되었습니다. 그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였으며 부모는 사고 30분쯤 전에 아이들을 집에 데려다 놓고 외출해 당시 집에는 어른이 없었습니다.
불이 난 아파트는 지난 2003년에 건축 허가가 났습니다. 당시 법으로는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은 아닙니다. 합동 감식 결과 가동 중이던 거실 에어컨 주변에서 불이 시작됐고 에어컨이 연결된 콘센트 전선에 문제가 있었던 거로 보인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에어컨과 전선 잔해 등을 정밀 감식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24일 부산 부산진구 아파트에서 어린 자매가 화재로 숨진 사고와 판박이입니다. 당시에도 집에 부모 없이 아이들만 있었고 소방법상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이 같습니다. 잇따른 사고에 부산시는 부모가 아이를 집에 두고 나갈 경우 안전을 책임질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들만 이게 남겨두고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저희가 이 돌봄 지원 체계를 거기에 맞추어서 또 스프링클러가 없는 아파트를 전수조사하고 관련 조치도 시 차원에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우 유아인 씨는 지난 2020년 무려 180여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2년여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40번 넘게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유 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유 씨가 오랫동안 우울증과 수면장애를 겪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는 약물 의존을 상당 부분 극복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을 유지해 유 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것이 확인되면서 유 씨는 활동을 전면 중단해왔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인천시청은 어제 오후 인천 부평구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 35명이 설사와 복통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를 접수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학교 측은 급식실을 포함해 교내 모든 시설에 대해 소독 작업을 했으며 증상을 보인 학생의 대부분은 현재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달 중 예상됐던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한이 미 국내 사정으로 일단 무산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는 루비오 장관의 방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해왔지만 미국의 내부 사정상 조만간 방한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은 루비오 장관이 오는 10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포럼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계기로 8일 방안을 검토해왔으나 중동 문제 등을 이유로 일정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오늘 아침부터 삼부토건 본사 등 모두 13곳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본격 수사에 나선 지 하루 만에 강제 수사에 돌입한 건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 네, 삼부토건 본사 앞입니다. 네, 김건희 특검의 수사도 속도가 붙고 있네요. 네, 김건희 특검은 오늘 아침 삼부토건 본사 등 13곳에 대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수사 개시 하루 만에 첫 강제 수사로 아직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검팀은 오늘 아침부터 사기적 부정거래 관련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삼부토건 본사와 DYD 등 회사 6곳과 피의자 등 주거지 7곳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삼부토건은 최근 서울 중구에서 이곳 서울 종로구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이사 전 옛 사무실에서도 수사관들의 모습이 확인된 가운데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이 수사 대상 1호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던 만큼 증거를 없애려고 한 건지 등 이사 결정 배경도 특검이 확인할 전망입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함께 김건희 특검법에 명시된 16가지 수사 대상 가운데 첫 번째 항목이기도 한데요. 다른 사건보다 기초조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가장 먼저 수사를 준비한 데다 국민적 관심도도 높은 만큼 이 의혹을 첫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주가 조작 의혹은 앞서 금감원과 검찰에서도 조사를 진행했던 거죠? 네, 금감원에서 지난해 9월부터 약 7개월 동안 이 사건을 조사했는데요. 이후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전현직 삼부토건 경영진 5명을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김 여사는 검찰 고발 명단에서 빠졌는데 검찰은 이 사건을 지난 5월에 다시 금감원에 넘긴 상태였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특검보 임명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검찰에 이어 금감원을 방문하며 수사 협조를 요청했고 특검팀의 금감원 조사팀도 합류한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삼부토건에 대한 실제 조사는 사실상 강제 수사권이 없는 금감원 조사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 압수수색으로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이번 의혹은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은 지난 2023년 5월쯤 삼부토건 관계자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착수할 것처럼 속여 주가를 띄웠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테마주로 꼽히면서 한때 주가가 5배 정도 폭증했고 이 과정에서 삼부토건 전 회장 일가 등이 100억 원대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으로 김 여사의 주식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 씨는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이 씨의 SNS 단체 대화방 내용이 알려진 겁니다. 이 씨는 당시 대화방에 3부 내일 체크라는 문자를 남겼는데 이틀 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인 젤렌스카 여사를 만났고 뒤이어 정부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약속한 사실이 알려지며 주가 조작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네, 압수수색이 끝나면 주요 관련자들도 본격적으로 소환이 되는 겁니까? 네, 오늘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물증 분석이 끝나면 관련자들을 하나둘씩 부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검찰에서 관련 사건을 넘겨받은 뒤 앞서 내려진 김 여사에 대한 출국 금지 조처를 갱신하는 등 김 여사에 대한 수사 채비를 서둘러 왔는데요.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부터 조사한 것처럼 수사 상황에 따라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를 조기에 전격 소환할 가능성도 언급됩니다. 또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항목이 많은 만큼 오늘까지 경찰로부터 기록을 모두 넘겨받기로 한 명태균 의혹 관련 사건,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저 이전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삼부토건 압수수색 현장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네, 이렇게 3특검 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했죠. 내란 특검팀은 한덕수 전 총리를 첫 소환 조사했는데요. 유상임, 안덕근 장관 등 국무위원들도 줄 소환했습니다. 네, 이 시간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특검 수사 상황, 또 대통령 취임 한 달 기자회견 등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과 윤 전 대통령 측근들을 줄 소환하고 있습니다. 네, 한덕수 전 총리 어제 특검 출석 14시간여 만에 귀가를 했는데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어젯밤 11시 40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온 한덕수 전 총리 지친 기색이 역력한데요.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내란 동조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좀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설명하셨는지요?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주장하셨는데 맞나요? 네, 특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료했다는 한 전 총리 주장의 신빙성과 계엄 이후 새롭게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그 문건 폐기를 지시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오전에 출석할 때는 특검 수사관이 한 전 총리의 팔을 잡아 끄는 모습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 전 총리가 다른 방향으로 향하자 수사관이 출입구로 안내하기 위해 팔을 잡은 건데 마치 한 전 총리가 강제 연행되는 것처럼 비친 거죠. 들어보시겠습니다. 양쪽에서 팔짱을 끼고 이렇게 가는 그 모습이 그래도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였고 대통령 후보였는데 그게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저렇게 불려가서 뭔가 수사를 받고 뭐 조사를 받는 이걸 보니까 아이고 이게 좀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제 한 전 총리에 이어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소환이 됐는데 이 두 사람 모두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인물이라 그 소환 이유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말 직권남용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어떤 부분 가장 중점적으로 소명하고 나오셨을까요? 죄송합니다. 질문에 잘 성실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질문들 혹시 받으셨을까요? 비상계엄 당일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예. 국무회의 참석 안 하셨는데 이렇게 조사받는 게 좀 억울하지 않으실까요? 글쎄 뭐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예. 네, 지금 화면으로 보신 안덕근, 유상임 두 장관은 그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왜 소환 조사를 했을까? 지금 기자들이 억울하지 않느냐, 직권남용 피해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떤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건가요? 뭐 정확하게 특검이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국무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이 국무위원들이 당시 8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19명 중에 11명만 당일 국무회의가 아니죠. 사실은 5분짜리 간단한 모임 같은 회의였는데 이게 이제 비상계엄의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덕수 전 총리의 이번에 내란 관여 혐의와 관련된 중요 어떤 이 조사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11명을 불렀는데 이 불출석한 이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연락이 이루어졌는지, 연락을 했으면 과연 어떤 내용으로 전화를 했는지 이런 부분이 한덕수 전 총리와 관련된 이 내란죄 혐의 사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사실을 보완하는 중요한 어떤 진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한덕수 전 총리는 비상계엄에 반대했고 관련돼서 이 그 계엄 관련된 문건도 나중에 확인했다 이런 취지 진술했었는데 실제 확인된 CCTV 내용에 의하면 깊이 관여됐고 그래서 국무위원들에게 연락하거나 부르는 등 행위를 함에 있어서 실제 적극적으로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단순한 피의자 내지 참고인적 지위처럼 보였던 지금의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내란죄 중요 임무 종사자 피의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제 단순 가담을 넘어선 중대 범죄의 혐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관련해서 당일 국무회의 모임에 참석했던 분들의 진술과 함께 실제 출석하지 않은 분들의 진술이 한덕수 전 총리의 당일 행적 관련된 어떤 혐의 사실을 입증하는데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고 결국에 연결돼서 그 이후에 이 계엄 포고 문건과 관련돼서 사후 작성하고 이를 또 폐기하는 과정까지 다 연결된 어떤 범죄 사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두 분이 실제 어떤 이 수사 대상, 조사 대상 인지 여부를 떠나서 일단 한덕수 전 총리의 혐의 사실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어떤 진술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란 특검이 내란뿐만 아니라 지금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금 조사를 진행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5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출석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자리에서도 외환 관련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있는데 이 외환 관련 정황 증거로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특검이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외환 부분에 타겟팅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외환 부분은 쉽게 입증될 수가 없어요. 어차피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군사상의 모든 명령의 최종 명령권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해당 명령을 내렸다, 알았다라는 그 사실만 갖고 외환을 유치했다 이렇게 보기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예를 들면 김용현 전 장관이나 원래 대통령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사람이 내가 이런 명령을 내리는 목적이 이거다. 사실은 이제 국가의 긴장 관계를 조성해서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돼. 이렇게 누군가 진술하지 않거나 또는 누군가 그런 문건을 생산하지 않았다면 이건 입증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또 하나는 그 한덕수 전 총리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한덕수 총리 그 해당 계엄 그 국무회의 당시를 보면 처음에 5-6명이 먼저 옵니다. 8시경에. 5-6명이 먼저 오고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가 본인 주장하기를 이제 계엄에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를 했다. 그래서 다른 국무위원들 말 들어보자라고 해서 후에 4명이 더 와요. 11명의 요건이 충족되는데 그 당시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것은 안 간 분들이 있고 간 분들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 어떤 행동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부분과 관련된 얘기고
또 하나는 개헌과 관련돼서 한덕수 총리가 예를 들어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의원들과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다고 해가지고 예컨대 이 계엄은 필요하다. 우리가 이 계엄에 찬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없었다면 이거는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처벌할 수 없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저렇게 공개적으로 소환 조사한다는 이 부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한덕수 총리가 형사처벌의 위험성 있는 부분 딱 한 부분입니다. 예컨대 그 생산된 문건에 대해서 추후에 이거 폐기해라라고 했던 부분 그 부분이 만약에 처벌된다 하더라도 이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오히려 피해자의 지위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은 특검이 저렇게까지 모든 국무위원들을 소환해서 조사하는 진정한 목적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예, 내란 특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그런가 하면 김건희 특검이 오늘 아침 삼부토건 본사와 관계자 등에 대해서 전격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 3개의 특검의 수사 범위가 조금씩 겹치는 부분도 있고요.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미 수사한 부분도 많이 있는 가운데 김건희 특검이 삼부토건을 압수수색했다. 하루 만에 압수수색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삼부토건 사건은 이 수사가 잘 진행이 안 된 사건입니다. 반면에 국민적 관심사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공범들의 재판이 이미 다 확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관련된 증거나 진술들은 다 확보돼 있기 때문에 사실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를 불러서 진술만 받으면 될 정도로 이미 사건에 대한 실체적 확인은 거의 끝났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최근에 이 계좌 관련된 녹취록이 추가 확보됐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추가적인 증거도 있지만 그런데 삼부토건 사건은 주가 조작 사건의 성격이면서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해서 이 부분을 결부시켜서 주가 부작을 했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사도 높고 대단히 죄질이 안 좋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라든가 사건의 어떤 중요도 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특검이 우선적으로 수사해야 될 사건으로 본 것 같고 관련해서 이제 삼부토건 관련자들이 고발돼서 수사를 받는 동안에 증거인멸의 정황이 포착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물적 증거, 삼부토건 내에 있는 관련된 이 자료들을 폐기하거나 은닉하는 행위에서 더 나아가서 실제 외부에 있는 이 피의자가 될 수 있는 김건희 여사와 그 소통을 통해서 어떤 증거인멸 우려도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수사해서 혐의 사실이 상당히 확인이 된다면 어떤 신병상의 조치로 나가기 위한 어떤 이 단초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의 단서를 토대로 볼 때 아직까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만한 정황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나머지 여러 가지 건진법사, 뭐 명태균 씨 이런 관련 부분들은 이미 수사가 상당히 진행됐다는 반증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삼부토건까지 수사가 다 진행된 이후에 소환 절차를 진행할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신병 절차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만약에 신병 절차를 염두에 뒀다 그러면 기존에 돼 있던 것들을 보완 수사한 뒤에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했겠죠. 따라서 개인적으로 이 김건희 특검의 의사는 신병은 염두에 두지 않고 김건희 여사를 한두 번 불러서 마무리 질 이후에 가장 마지막에 그럴 수사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예, 3가지의 특검 수사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정치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아 첫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소통에 나섰습니다. 네, 사전 조율 없는 그런 일문일답이 이루어졌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제 주변 참모들이 우리 나이 드신 죄송합니다. 우리 위성락 대사께서 막 코피를 쏟고 다른 사람들 뭐 살이 빠져서 얼굴이 뭐 헬쓱해지고 이런 걸 보니까 좀 미안하긴 한데 그러나 제가 가진 생각은 우리 공직자들이 코피 흘리고 피곤해서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만큼 곱하기 5,117만 배의 효과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참모들에게도 좀 잘 견뎌주라고 부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뭐라 그럴까 성과라고 하면 좀 그러긴 한데 좀 괜찮다 싶은 잘 돼간다 싶은 점은 눈에 띄는 주식시장이죠. 네, 코피를 쏟고 또 살이 많이 빠져서 미안하긴 한데 5,117만 배의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계속 강조해온 얘기죠. 이 주요 이 고위 공직자, 대통령 본인을 포함해서
이 공직자의 자세와 이 태도 이것이 얼마나 국민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하신 얘기이고 당연히 이제 대통령실 참모진들 중에 초기에 들어간 분들이 굉장히 체력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코피를 쏟는다거나 뭐 쓰러진 직원들도 있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간단한 소회인 거죠. 그냥 뭐 최근에 어떤 상황을 밝히면서 그만큼 대통령 자신과 대통령실 직원들이 비상계엄 내란으로 철회된 국가적 혼란 또 민생경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 이제 그로부터 시작해서 뭐 2시간 가까이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어느 말 하나 이제 허투루 흘릴 말이 없이 소상하고 충실하게 국민들께서 궁금하시는 내용들을 잘 설명하신 기자회견이었다고 보고요. 보신 국민들이 뭐 똑같이 느끼셨겠지만 한 달 동안에 가졌던 기대감을 앞으로 계속 가져도 되겠다. 그리고 좀 안심하고 정부에 맡겨놔도 되겠다. 이런 이 감정이 들 정도로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바 그리고 구상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진들의 기본적인 자세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주문하고 있는 내용 이런 부분들의 진심이 국민들에게 잘 전달된 기자회견이었다고 봅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과 관련해서는 이제 보신 것처럼 여야의 상반된 평가가 나오기도 했는데 윤 부위원장께서는 오늘 어떤 점에 좀 주목해서 들으셨습니까? 뭐 앞으로 성과를 말씀 주시는데 사실 주식시장이라는 게 30일 만에 그렇게 움직여지나요? 그건 아니고 주식시장은 사실 기업의 가치평가가 제고되거나 또는 저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토대, 제도적 토대가 많이 바뀌거나 상법도 오늘 통과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3천 올라간 부분은 저희가 박수 쳐드리지만 어쨌든 성과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미미하다. 다만 인수위 없이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통상 인수위를 통해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파악을 한 이후에 관련 국정 방향을 제시하잖아요. 그래서 이번도 그 정도의 의미가 있겠다. 무슨 말씀이냐면 기존에 공약을 하셨지만 국정 전반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나 이런 파악 없이 한 공약이어서 실행 가능한 공약을 다듬는 그게 이제 인수위 때 어떤 활동이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그렇다면 그런 실현 가능한 공약들을 다시 국민께 약속을 한 자리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요.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그 30일 동안에 야당이 지속적인 요구한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그 포인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시지 않고 협치, 통합 이런 말씀을 주셨지만 그것도 본인이 선택하는 협치, 통합 이런 말씀하셨다. 예컨대 봉합과 통합은 다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거 사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통합의 개념에 합당하면 통합을 할 것이고 이거는 통합을 안 하겠다는 거죠. 협치도 안 하겠다는 거라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앞으로 야권의 어떤 요구가 반영되는 그런 국정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야당이 지적한 포인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영수회담 정례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자주 만나뵐 생각이에요. 근데 영수회담을 정례화할 거냐 문제는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형식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저는 필요하면 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에 일정을 맞춰서 필요할 때마다 만나면 되죠. 공식 비공개 모임 이런 건 대화 내용을 좀 보안을 지켜주는 게 좋지요. 말하기 무섭죠. 녹음당하지 않을까. 실제 그렇습니다. 공식 비공개 모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만나는 건 공식적으로 만나지만 이렇게 좀 드러내지 않고 할 얘기를 다 하자. 마음속에 있는 얘기. 그걸 했는데 그중에 일부를 떼가지고 어디 공격 소재로 쓰거나 그러면 그 다음에 만나기가 어렵죠. 네, 영수회담에 대해서 자주 만나긴 하겠지만 녹음당할까 봐 무섭다. 또 공격의 소재로 사용되면 곤란하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오천해동에서 있었던 해프닝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용태 위원장이 이제 밖에 나와서 했던 언급을 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은 대통령 아마 그 자리에서 그 얘기할 때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맥락 과정에서 그런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하셨던 거 아닌가 싶고 젊은 비대위원장 털지 않을 것 같냐 그 말씀이시죠? 그 얘기를 했던 것인데 그게 뭐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뭐 그래서 털겠다. 정치 보복으로 그런 식으로 야권을 관리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만큼 뭐 정치 보복, 대통령 관련된 이 재판을 계속 아마 언급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정치권이 부당한 어떤 이 수사라든가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여야가 협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취지가 아마 전달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들은 이제 빼고 뭐 야권 비대위원장도 털면 털린다, 요 얘기만 전달이 되면 과연 앞으로 근데 다른 야당 대표와 만났을 때 비공식 회담에서 이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서 들어줄 거 들어주고 내줄 거 내주고 또 이런 이제 대화가 될 수 있을 때 진정한 협치가 될 텐데, 이런 방식으로 하면 어렵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애둘러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실제 여야 관계라는 게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이 공개된 국회에선 치열하게 다투고 하더라도 또 막후에서 조정하고 협상하고 서로 관계를 풀어가는 여러 가지 어떤 장치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실종된 정치 부재상으로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은 적어도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풀 거고 직접 언제든지 얼마든지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전제 조건으로서 그 신뢰의 틀이 깨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네, 신뢰라는 조건을 제시를 했고, 오늘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 후에 비교섭단체 야5당 그 지도부와도 오찬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상황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지금 한 3번 정도 그래도 야당과의 만남을 가지긴 했는데, 요 흐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만나면 좋죠. 많이 만나면 좋은데, 옛날 그 야권에서 했던, 지금 여권에서 했던 말처럼 여권이 야권일 때 실제 뭐 밥만 먹으러 만나는 건 의미가 없다는 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만나고 자주 만나다 보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가 쌓이고 그럼 조금 더 어떤 뭐 협치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만남 이후에는 뭔가 전형적인, 특히나 현 국민의힘 이 야권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지만 41%의 국민적 지지를 받아둔 그런 정치 세력을 대변하는 대의기구이기 때문에 이 국내심이 그 건의하거나 요청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의 정치적 무게를 갖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 만남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그런 취지의 말씀하셨던 걸 제 기억이 되는데, 대통령실에 대통령의 모든 식사나 모든 만남은 공적인 기능이에요. 공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이게 상대 정치 세력의 특성이 혹시나 녹음할까 두려워서, 또는 나랑 농삼아 대화한 내용이 저렇게 진지하게 바깥에 흘러나가서 오해받는 게 싫어서 그 미팅을 안 하겠다. 이것 또한 공적인 어떤 마인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전에 야권일 때 대통령께서 가졌던 정치권 내지 대통령의 기능에 대한 이 마인드를 되살리셔서 만나셔야죠. 만나시고, 지금 저기 보면 필요할 때 만난다, 뭐 정례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 만난다라는 것을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필요성은 야권이 훨씬 더 많이 갔습니다. 현 시국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야권이 필요할 때 만나 주시고, 또 야권이 제안하는 여러 가지 대화에 대해서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그게 실현 가능하고 합당한지 민주당과 또 협의해 보시고, 그다음에 답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네, 아무런 답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야권이 필요할 때 만나달라 이렇게 요청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이진숙 방통위원장 여당의 눈엣 가시로 보는 것 같은데요. 어제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깔끔하게 검찰총장 그만두듯이 그만두는 게 맞지. 본인 임기가 언제까지라고 하면서 의도가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새 정부 발목 잡겠다. 어불성설이고 매우 불쾌합니다. 끝까지 임기를 지키고 싶다면 적어도 송미령 농림부 장관처럼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동의하고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때 했던 정책을 그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의원님.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양국관리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네, 전현희 의원. 네, 임기를 채우고 싶으면 이진숙 위원장도 송미령 장관처럼 해라, 이런 뼈 있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임기가 보장된 국무위원에 대한 거취,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그런 태도를 요구하는 건데, 사실 이준숙 위원장은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눈의 가시처럼 여권에 보인다, 이렇게 국회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여권에 또 대통령에게 그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실제 그걸 의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야권 보수의 여전사로서 민주당과 현 정부를 날카롭게 찌르고 있다. 지금 이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본인의 정치를 할 의도가 있는 것이지, 실제 방송통신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해서 방송통신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번
제대로 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명이 전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봤지만 실용적이고 유연하고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본인이 느꼈던 방송통신위원회의 현재의 문제 그리고 방송통신의 중립성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걸 가지고 대통령과 충분히 대화하고 토의하고 그럼으로써 자기의 어떤 소신과 입장을 호소할 수도 있었을 텐데 자리 내놔라, 임기 보장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뭐 상식적으로 정상적이지 않는 어떤 발언과 행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처지라고 하지만 전혀 다른 전현희 위원장으로서는 그야말로 눈에 가시같이 보일 수밖에 없고 그것을 본인과 비교하면서 이게 본인의 처지를 주장하는 이런 게 전혀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거겠죠. 민주당 방송통신위원들이 주로 주장을 하는데 이준석 위원장은 깔끔하게 자리를 내려놓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이 얘기를 그 한민수 의원도 했거든요. 앞으로 좀 거취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니 그래서 민주당 속마음은 알겠어요. 그런데 저렇게 노골적으로 저런 얘기 예전 같은 포장해서 하거나 돌려서 얘기하는 이제 그런 노력도 안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대통령께 요구한 게 뭐죠? 첫 번째 어쨌든 민주당의 설전을 벌인 이유는 방송사법 필요 없다예요. 이게 뭐 잘못됐나요? 사실은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입장을 계속 견지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합의제 기관이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장의 말은 하나의 본인의 그 5분의 1 지분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국회 목신 3명 임명해가지고 그 합의제 기관에서 다수의 우위를 점한 뒤에 해결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본인의 소신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인 비난을 가하는지 모르겠고, 두 번째는 대통령께 언론 대통령복 방송통신위원회 한 명 임명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때 대통령께서 그러면 1대1 고착화하기 때문에 갈등 구도라서 해결이 안 된다. 이게 왜 잘못됐나요? 저는 민주당에서 비난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두 번째는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헌재에서는 그 역대 행위에 대해서 합헌이라고 결정했잖아요. 탄핵에 대해 기각을 했단 말이죠. 이게 어디에 뭐가 잘못있나요? 오히려 민주당이 그간의 방송통신위원장 3번에 대해서 탄핵 시도를 했던 부분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 탄핵 시도에 불구하고 정치적 탄압을 넘어서서 지금까지 견디고 있는 이준석 방통위원장이 잘못입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네, 1대1 대치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진숙 위원장이 아름다운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본인의 SNS에 기재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찜통 같은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폭염 경보인 영남 지역은 오늘도 35도를 넘은 곳이 많았습니다. 한낮에 울진이 37.8도, 경주 37도, 대구는 36도까지 올랐고요. 서울도 32도 가까이 오르는 등 전국에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내일도 밤낮 없이 덥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요. 강릉은 28도 이상을 보이면서 또다시 초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대구 36도, 강릉은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영서 지역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5에서 20mm로 양은 많지 않겠지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겠습니다. 충청 이남 지역은 맑은 날씨 속에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